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초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처럼 관광객들에게 출입세를 받아 도민들을 위해 쓰자는 내용입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들이 개발 계획을 시도 권역으로 묶는 메가시티로 뭉치는 현실에서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가 살 길이라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과 삼척에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가 집중 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강릉 안인화력과 삼척화력 등 신규 석탄발전소 9기는 이미 2017년 이전 과거 정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설 중단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기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전제로 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강원도도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허용하며 식당, 카페에서 미접종자는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고민수입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주요 정당의 입장, 견해를 점검해 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허소영 강원도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심상화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명희 정의당 강원도당 대변인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이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강원도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좀 여쭤보고 또 이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좀 현명하게 이끄는 자리 이렇게 마련하게 됐는데요. 먼저 우리 처음에 다룰 주제는요. 금방 VCR을 통해서 확인하셨듯이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 대선 후보를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이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죠. 그런데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 필요하다면 그 각 정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무엇인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소영 원내대표께 여쭤볼게요. 예. 네. 이게 특별자치도라고 한다 그러면 뭔가의 특별함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의 특수한 지위를 무엇으로 규정할 것이고 또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른 시도와 어떻게 다르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강원도는 유일한 분단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같은 접경지 중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한 최북단에 위치하면서 그동안 뭐 군사, 환경, 그다음 또 뭐 여러 농업, 산림 이런 분야에서 여러 가지 규제들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뭐 안보라든지 우리 남한의 안보라든지 뭐 녹지, 상수원 이런 것들을 떠맡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원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업 분야에서는 저발전, 저성장 해온 반면에 저희가 그렇게 떠받치고 있었던 그런 근간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 이남 지역은 발전과 안녕을 이루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강원도는 그동안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렀고 이제 그 특별한 보상을 받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도는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혹은 얼마간처럼 이렇게 좋지 않았을 때조차도 미리 그 관계를 준비하면서 그 단계적으로 그 나중에 우리가 그 국방 경제 부분에서 선점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데 상당히 그 좋은 기회의 어떤 요인 그리고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우리 심 대표님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허소영 대표가 설명하신 평화특별자치도 구상 참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남북 교류 사업들은 북한이 호응해줘야 진척될 수 있다. 이것도 아마 대표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북한의 대답만 기다리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 경제를 살리는 국민의힘 경제특별자치도 핵심 내용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 강원도는 지방 소멸이라는 큰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인구가 줄어들고 또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수도권 지방은 대체로 비슷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지역에서는 지역의 생존을 위한 메가시티 전략, 즉 남도와 북도, 광역시를 행정 통합하는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이러한 메가시티의 흐름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인접한 광역시도 없고 두 개의 도로 나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인구는 154만, 전국 인구의 3%가 채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운 우리 강원도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아서 자체적으로 지역 경제를 일으킬 생존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경제특별자치도의 필요한 이유입니다. 강원도 경제를 살리는 경제특별자치도 우리 강원도민과 우리 국민의힘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강원도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 지금 특별자치도 얘기를 하는데 거의 대선 후보들의 그 공약 경쟁을 방불케 하는 서로 다른 의견이 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의당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정의당은 백두대간 천혜의 강원도의 자연, 그리고 북한과의 접경 지역, 또 기후 위기에 맞선 이 세 가지 이슈를 담아서 강원도만의 최적화된 비전을 담았습니다. 모든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녹색 공존의 사회라는 국가 비전을 바탕으로 강원도를 녹색 평화 경제 특별도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담았고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화와 기후 위기를 두 가지로 해서 일단 그동안 찬밥 심세였던 강원도의 특성을 살려서 녹색 평화 경제 거점으로 만드는 내용이고요. 남북 산림 협약 추진과 또는 세계 유일의 DMZ 평화 생태 공원 조성을 앞당기고 또 강원도를 통한 북한과의 교류를 확장하고 동해 북부선 확장해서 몽골, 러시아, 유럽까지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유럽까지 총칭할 수 있는 평화의 경제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있고요. 또 기후 위기 속에 자연재해 재난으로 강원도민들의 피해와 걱정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강원도민의 몫인데요. 이 부분을 강원도를 탄소 중립 특구로 지정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를 설립하고 1가구 1태양광 실현으로 에너지 자립 도시로 만들어가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그 새 정당의 지금 특별자치도를 놓고 그리는 그림이 사뭇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세 분의 말씀을 듣고 확인할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이 지리적 특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강원도가 이 지리적으로 북한과 이 접해 있다 보니까 남북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남북 교류에 강원도의 경제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남북 교류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대선을 앞두고 새로 나온 정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허 대표님부터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남북 교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 남한 측이 뭔가 그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고 해도 이게 수월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다자간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 그 평창 올림픽 이후에 뭔가 이제 아주 급진전돼서 우리 드디어 교류하게 되나 보다, 만나게 되나 보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몇 번의 그 고비 끝에 상당히 지금 소강 상태가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강원도 차원
차원에서도 봤을 때 올림픽 이후에 한 50여 개의 남북 경협 사업들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그 9월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기조연설을 하면서 그 한반도의 전쟁 종식을 4자 혹은 3자 간 합의해서 선언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고, 이에 따라서 그 북한의 김여정 국무위원이 뭐 좋은 발상이다, 우리가 존중만 된다고 하면 시도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그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분위기라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도의 지금 상황을 기회 요인으로 본다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올해로 13년 정도 되는 때인데요. 뭐 여기에 상당히 그 생업의 의존도가 높았던 여행업계이나 이런 데 상당히 큰 타격이 컸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라는 이제 민간 차원의 그런 운동과 목소리가 활발해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강원도는 기본적으로 그 동계 스포츠를 통해서 한번 그 북한과의 아주 그 극적인 만남을 유도했었던 경험이 있죠. 그리고 그 스포츠 교류의 강점이 이번에도 좀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2024년 청소년 동계 올림픽에 대해서 IOC가 평창 청소년 동계 올림픽이 아니라 강원 청소년 동계 올림픽이라는 이름을 이제 허용을 한 거죠. 이건 뭘 말하냐면 남북 강원도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지를 이제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듣기로는 북강원도에서 특히 뭐 그냥 남한의 어디 뭐 경북 어디가 아니라 남 강원도에서 이렇게 오는 것들, 또 이렇게 교류되는 만남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호의적이고 친밀감이 높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겁니다. 이 북강원도 사람 만나면 우리 고장 사람 만난 것처럼. 그래서 그런 어떤 조금 더 양측이 호의적일 수 있는 고리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2021년 3월에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법률상 남북교류 협력의 주체로 명시가 되죠. 그래서 사전 승인 없이도 이제 우리가 통일부가 그 편성하는 그 남북교류 기금을 통해서 우리 지자체가 우리 강원도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같이 통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국면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입장 기조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또 그런 차원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강원도만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신 거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심 대표님은 어떤? 네, 지금 허세영 대표께서 남북교류 이제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그 논의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뭐 사실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있다는 것은 허 대표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는 그 해로를 이용한 금강산 관광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남북교류 사업이 재개되면 우리 동해안권 지역 경제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현실 아니지 않습니까? 유엔과 국제사회의 이제 대북 제재가 이제 해제되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이제 핵 개발을 이제 포기해야 된다는 또 선언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생각하면 참 예측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재문순 도정이 평창 통계 그 올림픽 이후 평화 경제라는 약속을 내걸었는데요. 사실 지난 4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만 이제 허비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남북교류 사업들이 되기만을 사실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고요. 우선 저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토지 규제를 해소를 하고 신산업을 좀 유치를 하고 공장을 유치하는 과제들이 먼저 이제 진행을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는 뭐 저희 개인이기도 하고 국민의힘의 입장인데요.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허 대표님께서 이제 우리 그 위수 지역, 접경 지역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평화특별자치도와 그 평화경제,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추진한 정책 중 하나가 잘 아시다시피
국방경제 2.0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해제 이전으로 해서 강원도 접경지역 경제는 지금 엄청난 타격을 보고 있다는 것은 허세영 대표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아마 강원도민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그동안 평화경제라는 이름으로 한반도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면 강원도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접경지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도민들께 사실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이 북방개혁 2.0이 시행된 것은 사실은 이 근간의 일이지만 군이 계속 감축되고 그 다음에 접경 지역에서 후방으로 물러날 그런 계획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계획의 원천으로 친다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 이전부터 그래서 냉정하게 말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다 준비를 했었어야 될 일인 거죠. 이런 계획은 군이 더 스마트화되고 군사력이 사람 중심에서 어떤 기기라든지 또 다른 어떤 IT화 되는 것으로 옮겨간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과정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지금 그것을 당하시게 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계도 위협을 받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백하게 적절한 퇴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것이었고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로부터 그렇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임 대변인께서 이제 답변하실 차례인데요. 잠깐만 양해를 구하고 지금 먼저 허 대표님 말씀을 추가로 들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짚고 갈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던진 질문은 뭐였냐면 남북교류에 따라서 강원도의 경제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남북교류에 관한 각 정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 대표님께서는 이 남북교류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보다는 국방 정책으로 화두를 돌리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네, 어쩔 수 없이 반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회를 드렸던 거고요. 이제 다시 남북 교류의 문제로 다시 질문을 정의당 우리 임 대변인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예. 남북 관계가 어떻게 진전이 돼야 되나 좀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일하게 남북이 같은 구역목을 쓰고 있는 곳이 우리 강원도입니다. 그리고 또 평창 올림픽에서 만든 평화의 시작도 강원도였고요. 금강산 관광 강원도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강원도 지자체 민간 교류 여러 곳에서 정책을 내놓았지만 좀 현실적으로 보류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큰 틀에서 보면 남북 또 남중 미북 관계 개선을 좀 우선으로 그리고 또 최근에 한미 종전선언 합의가 어느 정도 되었다는 발표도 있었죠. 그래서 이 종전선언을 바탕으로 한반도 프로세스를 더 앞당겨서 나아가는 구체적인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이후 경제 민간 교류가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보건 백신 지원해 줄 필요도 있고요. 개성공단 재가동해야 되고요. 금강산 관광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또 이런 민간 교류는 또 유엔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좀 더 강원도로 한정돼서 보면 동해선, 경원선, 금강산선 연결해서 시베리아 종단 철도 또 만주몽골 종단 철도까지 연결해서 이 강원도의 영동권, 동해, 삼척, 강릉, 속초를 항만, 철도, 물류 메가시티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서울, 강릉, 부산에서 시작된 강릉 신의주로 해서 또 서울 강릉 횡축과 만나는 그 메가시티에 강릉이랑 영동권이 중축이 되고 이것이 또
전 세계적으로 남북 교류의 좀 중심지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 뭐 반북이나 반통일이나 반중국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반강원도다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웃으시면서 험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험한 얘기의 그 지점은 아무래도 국힘당일 것 같아요. 한 말씀 추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뭐 없습니까?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 거기에 아마 국민의힘이 가장 핵심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정의당에서도 저희랑 같이 기조로 같이 가면 강원도가 더 발전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정치를 다루다 보면 토론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이 문제만 갖고도 계속 공방이 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다른 주제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이 강릉하고 삼척에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현 정부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 이른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릉하고 삼척에서는 이 화력발전소가 새롭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탄소 중립 선언했는데 강릉 삼척에서는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어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심 대표님부터인가요? 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려면 지금 석탄이 하고 있는 역할을 대체할 에너지가 준비되어 있는가? 여기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석탄을 줄여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석탄을 줄이자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석탄 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를 마련해 놓지도 않고 화력 발전소부터 저는 뭐 과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때려 부수는 게 과연 마땅한 것인지 제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소위 CCUS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기술이 현재 개발 중인데 향후 이 기술을 활용하면 석탄 화력 발전 시설에도 탄소 배출을 이제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이제 전문가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무조건 때려 부수자는 그 시기에 과격한 탈석탄만 이제 그 탄소 중립의 대안이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없애더라도 낡고 노후화된 화력 발전소부터 없애자는 게 저 생각이고요. 이미 한참 돈을 들여 새로 짓고 있는 화력발전소를 없애자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이제 강릉과 삼척의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또 민주당에서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또 정의당에서도 아마 반론이 나오실 것 같은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해를 부탁했는데 정의당에서 이해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먼저 서두에 말씀 주셨는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석탄을 무조건 과격한 탈석탄을 주장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줄이려는 노력이 우선시가 돼야 됩니다.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는 정말 대안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저희 정의당은 처음부터 반대를 해왔고 또 지금도 계속 신규 건설에 된 것은 백자 입장은 확고하고요. 또 발전소 건설이 아니면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됐던 강원 산림을 훼손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초고압 성정탑 건설 안 해도 됩니다. 또 강원도는 에너지 자립도가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규모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고 있는 것은 지금 수도권과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도가 5%밖에 안 되는데 이쪽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강원도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탈석탄을 넘어서 우리 강원도민의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더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의당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지금 건설되고 있는 신규 발전소 백지화한다는 입장이고요. 2030년까지 지금 가동되고 있는 화력발전소도 조기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면서 화력발전소 에너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거 대안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저희는 받아들여지고요. 한 가지 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한번 예전에 그저 이슈가 되면서 국민의힘 공식적으로 아마 국회의원 분들하고 송전탑 건설 백지화를 전면 주장을 하셨는데 이 강릉 삼척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 그다음에 자치단체장들 적극적으로 화력발전소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송전탑 없이 전기 송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밥은 먹어도 좋다. 하지만 화장실은 가면 안 된다라는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 송전탑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화력발전소는 가동했고 그러면 남아도는 전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혀 대책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답변할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생각을 조금 정리하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견도 듣고 한꺼번에 질문이 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자, 허 대표님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다가 이게 중단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연결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매몰 비용에 대한 얘기가 사실 부담스럽기는 하죠. 저희 당에서 지금까지 나왔었던 이야기를 보면 전반적으로 그 석탄 발전 그 셧다운과 관련해서는 노후화된 발전소를 우선 가동 중지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자.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신규 화력 발전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강도를 상당히 높이고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나온 입장이고요. 네. 연료라든지 석탄 같은 것을 가능하다면 CO2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뭐 LNG나 수소 같은 그런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R&D를 좀 더 강화시켜서 탄소 포집과 제거율을 높이는 기술력을 좀 더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하자라는 약간 어떤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좀 중재적인 이제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규모를 보니까 신규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발전소마다 약간 그 준공식익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한 기당 4조에서 6조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 이것을 멈춘다 그러면 당장 그에 따른 매몰 비용이 그 정도 규모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이 법률에 의하면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서 발전소 사업을 변경시키거나 철회하거나 취소하게 될 경우에 해당 사업자와 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 등에 대해서 그 구조 개편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이니까 간단치 않은 사안인 만큼 그 여러 가지 수기의 과정은 필요는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건 이제 자연인 개인으로서의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현 세대의 매몰 비용이 현재 4조에서 6조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좀 장기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에 따르게 될 피해 비용, 향후에 뭐 기후 온난화에 따른 우리가 일상으로 겪게 될 가뭄, 뭐 태풍, 폭염, 폭설 이런 것들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 과연 지금 치르는 이 비용이 정말 절대적으로 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그리고 되게 합리적인 그 계산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좀 특히 이제 우리 강원도 지역의 사안이 갖고 있는 그 쟁점은 저반 항만 시설 건설에 따라서 어장이 황폐화되고 또 뭐 그 해안이 침식되고 보상과 관련된 주민들 간의 갈등 또 어차피 세워지면 아무리 표집을 한다고 해도 당분간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거다라는 측면을 저는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지금 선택하는 것이 제일 빠른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허 대표님께서는 당의 입장하고는 조금 다른 개인적 의견을 추가를 하셨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당의 의견을 보면 국민의힘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그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를 활용을 해서 일단은 화력발전소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입장이 두 당이 같은 것 같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한 말씀 반론하실 기회를 요청하셨으니까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예, 하겠습니다. 예. 임명희 대변인께서 그 오로지 그 여기에 대해서 뭐 석탄 에너지에 대한 문제 이것을 국민의힘 잘못으로 이제 몰아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500kV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심의위원입니다. 강원도 추천위원인데요. 누구보다도 송전탑에 대한 현황도 잘 알고 지금 추진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전탑 반대를 그 국회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잘못된 것이고요. 아마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그 말씀을 다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석탄 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를 마련해 놓지 않고서 왜 이렇게 그 석탄 그 화력 발전소를 이제 그 철거하고 이제 추진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는 것은 이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 책임은 있죠. 제가 그 제 요지는 뭐냐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적절히 하면서 지금 해야 되는 것도 만약 그거마저도 우리 국민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송전탑 때문에 얼마나 강원도민들께서 피해를 보고 계시고 또 그 건설이 된 신가평도 그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가 건설이 된다면 또 더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가장 그 피해를 보는 분이 횡성군하고 홍천군이 이제 대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태양열이라든가 풍열 이걸로 그 대체 에너지를 그 대안으로 내셨는데 나중에 그 태양열이라든가 뭐 이런 그 패널에 대한 폐기 비용이라든가 그 산업 그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정말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한다 그러면 과연 그게 그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묻고 싶고요. 또 맞습니다. 우리가 해갖고 저 대도시로 우리가 그 전기를 송전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강원도는 고스란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그런데 그 충분한 우리의 보상은 아니지만 강원도가 지금 재정 자립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 16번째입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이제 8조 원이 넘는 이제 강원 그 도비가 이제 책정이 되었는데 8조 5천억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6조 정도가 국비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극렬하게 반대할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이 과연 함지적으로 강원도민의 이익이 되고 국가적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강원도가 같이 갈 수 있는가를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반론 충분히 하셨습니까? 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임 대변인 재반론 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잠깐만 몇 가지만 짚고 갈 텐데요. 제가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보도 자료를 안데 송전탑 건설 반대는 저희 정의당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서 보도 자료를 보고 한번 봤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뉴스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송전탑 건설을 그럼 다시 찬성하신다는 얘기십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인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동해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강릉시도 있고 삼척시도 있고 뭐 춘천시도 있습니다. 가장 오롯이 피해를 보는 것은 횡성군하고 홍천 군민들입니다. 횡성군하고 홍천군에서 지금 송전선로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20회차 회의까지 하면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자라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일부 마을에서 이미 1가구 1태양열로 자립 도시 마을로 시범 사업으로 지금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때 발생했던 소모된 재생에너지 자원은 다시 사용하고 순환시킬 수 있는 산업과 시설을 지원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까지 저희가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산업이 미래세를 로 봤을 때도 계속 기술을 발전해가고 지원해가고 투자해 나갈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만 어때요? 조금 예. 더, 이거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에너지 자립 마을이죠. 그래서 그 태양열이든 아니면 뭐 풍력이든 풍력이든. 이용해서 그 자체적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을 마을 하나가 운영될 네. 수 있는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 게 있는 것은 뭐 확실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뭐 풍력이든 그 다음에 태양광이든 그 거기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에 대한 비용을 이제 고민해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완벽하게 표시해낼 만한 그런 기술력을 갖출 정도라 그러면 이거를 폐기하는 것에 따른 그 문제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법과 의지의 문제인 거지 못할 문제는 좀 아니다라는 좀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충분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잠깐 의지라고 에너지 얘기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원자력 폐기물만큼 위험한 폐기물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폐기물이 없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보다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순환하는 비용을 훨씬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과연 비용의 가치로 자꾸 이렇게 따질 문제냐, 먼 미래 세대에 우리가 어떤 의지로 가지고 갈 거냐, 좀 이런 방식으로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화력 충분히 들은 것 같아요. 아직 더 많은 얘기가 가능하겠지만요. 과학 기술의 발전이죠. 예, 심 대표님 네. 잠깐만요. 네. 자, 우리가 이 화력발전소 신규 건립을 가지고 이거를 탄소 중립 이슈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검토를 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새 정당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비슷한 것 같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많이 다른 것 같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물이 우리들 앞에 놓여질 거라는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건데요. 최근 정부가 이 확진자가 급속하게 다시 증가하자 고강도 거리두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연말 연시에 상경기 회복을 기대했던 소상공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더 깊게 내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분들을 위한 정책 무엇이 마련되고 있는지 각 정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순서죠?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방역을 명분으로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강요해 왔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정부가 요구했던 집합 제한, 영업 제한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손실을 본 만큼 100% 보상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미 개정안을 좀 제출한 상태고요. 민주당의 손실보상금은 이제 대상과 피해 보상률 적용으로 손실보상에 좀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예외 적용 사례가 없도록 또 정부의 예산도 증액해야 할 필요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시기에 늘어난 부채를 1년간 이자 탕감할 것을 좀 제안 드립니다. 제대로 된 손실보상 없이 부채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에게 빚 탕감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와 연결해서 고위험군 자영업 파산을 막기 위해 저리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신용회복 특별 트랙도 저희가 좀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과 갑질, 부당한 수수료 인상을 막아 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내용까지 저희는 담았습니다. 네, 정의당에서는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손실보상법 개정안, 그리고 이자 감면, 그다음에 저금리를 통한 신용회복 지원, 이런 안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계신가요? 기본 원칙이 온전한 보상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의 방식으로 이런 방역과 민생에서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겠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지금 단순하게 현재 난 피해도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불안까지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분이 아닌 전부, 그다음에 금융, 그러니까 그 대출을 해준다거나 이자 정도를 조정해준 정도가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인 재정 지원 그리고 사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하는 그런 지원 방식으로 완전히 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난 20일에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7가지 공약인데요. 기존의 보상과 지원 방식을 바꾸어서 더 도움되고 더 빠르고 더 빈틈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 7가지를 보면 먼저 온전한 손실 보장을 위해서 지역화폐 40조 원을 발행하고 소상공인 전용 소비 쿠폰 등 금융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신용 등급 저하로 고리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신용 대사면을 해서 신용 등급을 회복시키고 그 고정비를 상환 감면을 해서 재기를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정의당하고 비슷하게 플랫폼 시장에서 의뢰 권리를 보장을 하고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떤 전담 차관
시설 차관 기구를 설치를 하기로 하고요. 지역상권 중심의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형태의 7가지 정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방안을 보니까요. 정의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보다 좀 더 강력한 한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정의당에서는 이 손실보상법 개정을 요구를 했다. 개정안을 제출했다. 뭔가 그 공약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공약이 아니라 뭔가 실천적인 방안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국회 내에서 사실 제일 설득이 어려운 게요. 저희가 보니까 그 기재부를 설득하는 게 제일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도 조금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하도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더 허리띠를 조여매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어서 아직 국회 차원에서의 액션은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가던가 정의당과인 것 같고요. 저희는 손실 보장에 따른 지원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하고 조금 더 차별된 것은 당선된 뒤에 하겠다. 혹은 뭐 나중에가 아니라 국민의힘은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나와 있는 정보에 예. 그 정도 내용이 조금 더 이제 예. 좀 더 선 지원에 대한 부분이 좀 차별되는 것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의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국민의힘에서 우리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당선된 후에 아마 우리 국회 대변인께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저는 정치권에서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좀 말씀을 하셨고요.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정말 현실적으로 3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손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저는 지금 민주당이 선심스도 지원을 한다고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분들은 우리 정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국가적 방역 정책을 위해서 오랫동안 정말 2년을 넘게 희생해온 분들이십니다. 이들이 입은 손실 규모를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손실을 정말 보상을 해야지 찔끔찔끔 주면서 선심 베푼 듯 그런 뻐기는 듯한 지원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둘째, 사각지대가 해소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원 또는 혜택에서 소외되었거나 차별받아온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유흥업인데요. 많이 차별받아왔습니다. 사실 유흥업은 대중적 이미지 때문에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해왔다고들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내 체육 시설이라든가 정말 하나하나 간섭받고 이제 규제를 받아왔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좀 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준비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이제 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국면이 끝난다고 볼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해야 할까?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할 때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 제가 우리 강원도의 코로나19 특위를 제가 대표 발의를 했는데 강원도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말 민주당에서 과연 코로나 특위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여기에 임했는가를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 대표님께서 반론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잠깐만요. 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일단 급하니까 신속하게 불을 꺼야 된다라고 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빨리 불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 규모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히 파악한 뒤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소상공인 여러분들한테 절실한 지원 방안인지 이거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한마디는 하고 싶습니다. 예, 하십시오. 네, 그러면. 30초만 예.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선심 지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생존을 위한 지원이 어떻게 선심 지원이란 이름으로 변주가 될 수 있을지 좀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파악한 다음에 하자라고 했는데요. 지금 응급처치를 해야 될 때와 만성 질환을 치료할 때의 태도와 처치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응급처치가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 얼마큼 되는지 무게를 달아서 한다라면 그 사이에 다 이분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무엇이 민생을 위하는 것이고 옆집에 있는 그 소상공인의 아픔을 보듬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무게제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 민주당은 2년 동안 응급처치합니까? 그러다 보면 다들 다 죽죠. 예. 그동안에 뭐 하셨는지 양 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두 정당의 의견을 정리한 것처럼 한쪽에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한쪽에서는 신속보다는 정확한 파악 후에 손실 지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입장이 서로 다르다라고 정리를. 촘촘히 두툼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피해 규모 산정하고 계산하고 하다 보면 시간 걸리고 그러면은 이미 쓰러진 다음에 약 줘봤자 사후 약방문 될 수 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입장인 것 같아요. 특히 정권의 행정력의 능력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부족하다는 거죠. 서로 다른 입장이다. 근데 누가 판단할 거냐면 사실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각 정당이 내놓은 방안 중에 어떤 게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적실한 방법인가?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 그 피해 입고 있는 분들이 판단하는 걸로 몫으로 남겨두고요. 자, 이제 토론을 이어가다 보니까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벌써 다 온 것 같습니다. 네, 2022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 일선에 계시는 세 분 모시고 각 정당의 공약 내지는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사반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